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런 현대차 그룹의 투자가 다른 기업들의 본보기로 삼았던 일종의 쇼잉 같은 거죠. 네. 그건 그거고 관세는 관세야. 왜냐하면 너희만 봐줄 수 없어. 라고 하는 확고한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작은 부품 회사는 그냥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제일 우려가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가 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업종들이 다 관련이 있겠지만 특히나 우리나라의 특산품, 이 자동차 관세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시고 또 궁금해 하시는데 부과가 된다면 또 어떻게 산업 전망이 펼쳐질지 여러 가지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주 국민대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녹화 시점이 이제 2일이니까 예. 내일 새벽이면 상호 관세 발표가 나오죠. 그렇죠. 자. 지금의 흐름상을 보면 예.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가 흘러나오고는 있죠. 확정적이라는 게 관세를 부과한다. 그렇죠. 정의선 회장이 미국까지 백악관까지 가서 31조 투자 약속까지 했는데 안 봐준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그건 그거고 관세는 관세야. 왜냐하면 너희만 봐줄 수 없어. 라고 하는 확고한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런 현대차 그룹의 투자가 다른 기업들의 본보기로 삼았던 일종의 쇼잉 같은 거죠. 네. 자, 봐봐. 현대차가 관세 부과한다니까 미국에 공장 짓잖아. 다른 회사들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공장 지으란 말이야. 예. 이거를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자기 칭찬 같은 행위였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게 학습 효과가 있으려면 관세를 그다음에 유예를 해줘야 저렇게 하면 관세 유예받고 하는구나 이러면서 막 투자를 하지. 그대로 관세 때리면 그 뭐 누가 다음부터 투자했을 겁니까? 미국에서 생산하는 건 당연히 관세가 없지만 바깥에서 만들어져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는 관세를 매길 거야. 네. 그러니 속도를 내란 말이야. 빨리 공장 지으란 말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교수님 예측이 맞을지 제 예상이 맞을지는 아마 이 영상이 업로드되는 지금 시점에서 보는 분들이 누구 말이 맞는지를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어쨌든 관세가 지금 워낙 이 시장에 노이즈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현대차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대기업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교수님은 어떤 게 좀 걱정이 되세요? 지금 시점에서?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사실은 대기업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그 대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사들을 더 많이 우려해요. 왜 그러냐면 자동차 부품도 관세를 매긴다라고 그렇죠. 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품이 만들어져서 현대자동차 미국 엘라바마 공장, 기아 조지아 공장이 가는 부품들도 네. 관세가 부과가 돼요. 그렇겠죠. 그러면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엘라바마 공장에서 비슷한 부품을 미국 내에서 조달을 하려고 할 겁니다. 이번에 그 미국의 조지아주의 메타플랜트 공장 그것도 예. 개공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생산되는 물량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완성차를 예. 얘기하는 거니까 그게 지금 50만 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는 엘라바마 공장이 30만 대 정도 네. 규모인데 여기 10만 대를 더하겠다. 40만 대. 그렇죠. 그렇게 되면 60만 대가 이제 미국에서 완성차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새로 짓는 공장에서 50만 대를 예. 만들 것이고 추가로 10만 대를 만드니까 이제 60만 대가 되고 기존에 있는 공장이 조지아 공장과 엘라바마 공장이 30만 대가 되니까 예. 더하면 120만 대의 생산 체제를 미국에서 가져가겠다. 네. 근데 지금은 60만 대의 생산 체제니까. 예. 근데 60만 대 생산 체제에서 60만 대가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60만 대는 기존에 어디에서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걸 한국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구조죠. 그렇죠. 예. 그러면 한국에서 60만 대가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빠지겠죠. 예. 그러면 그 60만 대는 자동차 회사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든 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출 다변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큰데 무슨 얘기냐면 현대자동차가 수출한 나라가 192개 나라입니다. 거의 북한 빼고 다 거의 아닌가요? 유엔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나라에다가 한 대라도 더 많이 팔아라. 라는 수출 다변화 전략을 강력하게 구사를 해서 네. 국내 생산 가동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관세 정책 때문에 걱정해야 될 거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 사람들 아니에요? 그 미국에서 파는
차 값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고 당연히 관세가 올라가죠. 부과되는 것만큼. 그럼 미국은 현지 그 노동자들 임금도 비싸고 한데 당연히 네. 가격 인상 요인이 되지 가격 않을까요? 인상 요인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또 국내에서 관세가 된 상태에서 미국에 부품이 들어가는 경우라면 더더욱 인상 요인이 생기죠. 그러니까 얘기 나오는 게 네. 미국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매 부담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여론은 이게 미국인을 위한 정책인 거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라는 거는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고, 그렇죠? 그리고 자국 기업인 GM, 포드 결국 이제 미국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다 올라가죠. 결국 통수 맞는 건 미국인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GM, 포드만 좋고 이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자동차 회사가 다 부담을 갖게 되고 다 가격 인상을 겪게 되고 그래서 네. 미국 소비자들이 궁극적으로 대당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2천만 원 가까이 추가적으로 차값을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교수님, 트럼프의 최종 목적은 결국은 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들어와서 물건을 팔아라 그거잖아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차값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결국 피해보는 거는 미국 그 주변 국가들 아닐까요?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자동차를 많이 파는 나라가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부담이 되죠. 그래서 그 부담을 어떻게 덜어낼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예. 그럼 고민하는 게 그럼 미국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을 대체할 만한 네. 미국은 그냥 미국 내에서 만들어서 그냥 미국에 팔자. 그렇죠. 현지 생산 체제로 가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국내 생산 물량이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1년에 자동차 400만 대 가까이 만들어서 그중에 280만 대를 수출하는 나라인데 예. 이 수출 국가 하나 사라지는 거 이 물량 어떻게 할 거냐. 게다가 완성차의 대미 수출 의존도가 49%예요. 거의 절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280만 대 수출하면 네. 그중에 140만 대를 미국에 보낸다는 얘기인데 아. 그 시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죠.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그 140만 대를 최대한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을 찾아내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약간 얘기가 좀 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러시아 시장도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러시아 우리 다 철수했잖아요. 근데. 완전히 철수했는데 네. 다시 생산하기는 어려워도 한때 현대차 기아가 거의 1년에 한 40만 대 가까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야, 저 둘이 사이가 좋으니 자칫하면 러시아 다시 들어가도 되겠다. 예. 가서 국내 생산하는 40만 대 물량을 러시아에 팔자. 그럼 국내 생산 보존되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러시아에서 또 새로운 기회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죠. 그 외에는 이제 보는 게 얘기해보면 뭐 동남아시아, 네. 남미 뭐 이쪽 얘기하는데 이제 그쪽을 가면 과거에는 대단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중국이라는 경쟁자가 생긴 거예요. 예. 저가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높지 않은 저가 시장에서는 그렇죠. 예. 가격이 가장 우선하기 때문에 중국이 가격을 가지고 그 시장의 동남아, 남미 쪽에 워낙 강하게 치고 오고 있어가지고 근데 중국이 요즘은 가격만 후려치지도 않고 이게 성능도 워낙 올라오고 있어서 그게 이제 약간 우리가 위협적이긴 해요. 양질전화라는 말을 쓰잖아요. 양의 질을 바꾼다고. 그러니까 양적으로 많이 만들다 보면 예. 질적으로 성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에 나가서 이제 국내 생산 물량 가지고 일부 보존을 해야 되는데 이제 새로운 경쟁자가 있으니 또 가격 경쟁을 어쩔 수 없이 펼쳐야 되는 거죠. 이 얘기는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 다 우리나라로 들어와 하지만 미국 자동차 내수 시장 규모가 한 1,700만 대 정도 1,700만 대 되잖아요. 정도 되죠. 예. 그런데 트럼프가 아무리 난리쳐도 미국 그 큰 시장에 그 정도 대규모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브랜드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막말로 한 빅3 정도면 몰라도.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조금 전에 1,700만 대 말씀을 네. 하셨는데 미국 내에서 생산 대수가 대략 한 900만 대 정도 돼요. 그러니까 미국도 한 800만 대는 수입합니다. 그게 수입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멕시코예요. 그러면 그 멕시코에 있는 그 회사들은 다 어디 회사냐? 대부분 다 미국 회사예요. GM, 포드 이런 회사들이 멕시코의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네. 공장을 지어서 이제 미국으로 갖고 왔던 거죠. 그 다음 나라가 한국이에요. 예. 우리가 2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완성차를 너무 많이 판다. 네. 쉽게 말하면 수출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낮지만 비슷한 수준입니다. 150만 대 조금 넘기 때문에. 근데 일본은 이미 미국에 공장을 많이 지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추가로 공장을 더 지어야 되면 일본도 고민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도 150만 대의 관세가 붙여지면
일본 내수에서 만드는 내에서 만드는 이 공장의 완성차가 네.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바로 그 부분도 결국 미국민들의 손해로 직결되지 않을까요? 그 선택의 범위가 좁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해가 직결되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 경우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보면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미국이란 나라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 자체가 상당히 구조적인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부품 공장을 하시는 분들 관점에서 보면 여의도에서 만들어가지고 예. 미국에 보낼 수 있는데 그거 관세 붙인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현대자동차 엘라바마 공장에서 요구하겠죠. 관세 붙으니까 여기서 만들어. 엘라바마 공장 옆에다 공장 하나 지어서 네. 거기서 나한테 해줘. 그렇게 되면 투자 여력이 있으면 가가지고 하겠는데 투자 여력이 없으면 전 그렇게 못 하겠는데요 라고 하면 분명히 현대자동차 엘라바마 공장은 그러면 우리가 미국 내에서 다른 대체 부품을 찾아볼게. 네.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회사는 공급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품회사 얘기를 많이 한 이유가 예. 작은 부품회사는 그냥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제일 우려가 그 되는 현대차 걱정할 게 아니라 그 네. 수직 계열화돼 있는 그렇죠. 여러 가지 우리가 보통 부품 자동차 회사들. 이제 네. 그 서플라이어 보면 1차, 2차, 3차 이렇게 쭉 가는데 많게는 13차, 14차까지 가요. 그러면 저기 볼트 하나 만드는 회사, 이런 회사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우리 관점에서 보면 기업은 미국의 공장 짓든 유럽의 공장 짓든 만들어서 팔면 돈 법니다. 네. 근데 기왕이면 한국에서 만들어서 글로벌에 팔면 좋겠는데 예. 그런 시장이 안 되고 있는 현황인 거죠. 자꾸 현지 생산, 현지 판매 체제가 구축되니까 네. 결국 우리가 기존에 엄청나게 쌓아놓은 이 자동차 산업의 금자탑이 이제는 통째로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게 국내 생산 400만 대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연간 완성차 400만 대를 마지노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400만 대가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떨어지면 370만 대, 뭐 300만 대 이렇게 떨어지면 네. 그만큼 산업 규모도 줄어드는 거고 그만큼 일자리 줄어드는 거고 그만큼 소득도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도 한번 현대차가 또 세게 그렇죠. 관세 예. 맞았었잖아요. 그때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네. 기억나는 게 그때는 트럼프의 논리는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가 100만 대야? 예. 그런데 미국에서 만들어서 한국에 수출하는 차를 봤더니 2만 대인데 100대 2 이건 불공정이야. 뭐 이런 식의 논리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대응했던 논리는 이거였죠. 아니 그렇게 보면 안 되고 FTA 체결 이후에 우리가 미국에 수출한 차가 한 20% 늘어날 때 미국은 300%가 늘어났다. 대수는 얼마 안 되지만 네. 숫자상으로 따지면 그래서 우리 증가율로 맞대응해서 어느 정도 양보를 얻어내는 결과를 가져갔었죠. 예.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논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냥 미국에서 해. 미국에서. 나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미국에서 만들어. 그럼 돼. 이게 지금 트럼프의 논리니까 네. 우리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그들과 대화를 하려고 해도 예. 그냥 여기서 해. 명분과 논리는 필요 없어. 그냥 미국에서 만들어. 이렇게 나오니까 네. 이건 뭐 사실 협상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우리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는 또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네. 많아서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현대차 걱정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러면 현대차 주식은 일단 뭐 매수 의견이신가요? 보통 어떻게 저는 좀 이렇게 추천하세요? 뭐 예. 추천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주식은 이제 각자 선택이니까 과연 저 회사가 미국의 관세 폭탄을 어떻게 피해를 잘 분산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피해 분산 전략을 쓰고 있나? 예. 그걸 예의주시하라는 거예요. 최근에 자꾸 러시아 얘기가 흘러나오는 게 네. 제가 가만히 보니까 러시아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그 회사가 드러내는구나. 저기 시장이 있어요. 네. 미국과 러시아가 사이가 좋아지면 우리는 언제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당장 갈 수 없으나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려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예. 판단해서 그렇죠. 하시면 되죠. 네. 다들 막 관세 폭탄이다, 뭐 관세 전쟁이다 걱정하는데 교수님은 아주 좀 긍정적인 그런 뷰를 갖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위기가 있을 때 이거 어떡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위기가 올 거라는 건 예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가 문제인 거고 그 타겟책은 상당 부분 이미 찾아놨었다. 단 이것이 100% 회복이 되려면 네. 약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지. 이 시간이 흘러가면 네. 충분히 이거는 극복 가능하다. 단 부품 회사가 어려운 건 이건 좀 해결이 좀 어렵다. 예. 이거는 정부가 뭔가를 좀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미국의 관세보다도 저는 현실적인 위협은 중국의 그 전기차 맞아요. 경쟁력 네. 이런 것들인 거. 왜냐하면 치고 올라오는 속도를 보면 전 세계 자동차 회사가 지구라는 하나의 글로벌을 두고 자동차 판매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전에 없었던 큰 경쟁자가 나온 게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국이 지구라는 이 시장에 새롭게 들어와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팔아제끼고 있으니 네. 과거에는 우리가 일본 차와 경쟁하고 미국 차 경쟁하고 이것만 그렇죠. 고민하면 되는데 이제는 또 하나의 막강한 경쟁자가 등장을 해서 예. 예전만큼 빠른 성장은 어렵겠구나. 미국에서도 중국산 전기차를 어느 정도 규제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유럽도 좀 관세 부과하면서 침투를 막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게 중국 전기차가 무서워서 네.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정확하게는 중국 전기차 제품력이 수준이 너무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못 따라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시장을 일단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중국차가 올라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은 그렇죠. 맞네요. 잠국을 한 다음에 시간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제조사나 미국의 제조사들이 전기 자동차 기술이나 제품력 수준을 빨리 높여라는 예. 입장에 한 3년에서 4년 정도 시간을 벌어들인 거예요. 근데 결국 미래를 봤을 때는 자율주행 기술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과연 여기서 승부가 갈릴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자율주행 차를 만드는 제조, 그러니까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가지고 그냥 운송업을 하는 회사, 이 두 가지 중에 누가 주도권을 가져갈 것인가. 근데 제가 볼 때는 공장에서 제조물을 만드는 회사보다 운송 사업을 하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가 훨씬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질지도 몰라요. 네. 왜냐하면 이윤희 앵커가 자율주행 택시를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이용하려면 플랫폼 열어야 되잖아요. 네. 호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가 더 막강한 힘을 갖게 되고 이 회사가 제조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죠. 네. 이렇게 만들어 갖고 와. 이거를 뺏기기 싫어서 지금 제조사들이 우리도 지능을 넣어서 우리도 운송 사업에 직접 뛰어들 거야. 라고 하는 게 지금의 흐름이에요. 그렇죠. 그 테슬라가 로보택시 한다는 것도 그런 개념입니다. 내가 만든 차를 가지고 내가 택시 사업할 거야. 현대차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뭐 그렇죠. 이런 회사를 통해서 로봇도 하려고 하는 게 결국 그렇죠. 이제 자율주행하고 연결이 되는 맞아요. 거고 2차 전지도 전고체 이런 거 직접 한다고 하는데 네. 그 자동차 이외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능을 가져간다는 건 두뇌를 가져간다는 건 두뇌의 끝판왕이 자동차라고 본다면 그 자동차의 지능 같지만 그 지능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에 넣을 수도 있고 예. 뭐 기타 뭐 우리 가전제품에 넣을 수도 있고 하우스에도 집에도 지능을 입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네. 두뇌를 가져가는 게 이제 그거인 거고. 근데 두뇌를 가져갈 때 어차피 팔다리도 잘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네. 이제 제조업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예. 이 제조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두뇌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거 IPO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 모멘텀이 있어서 그거 나오면 주가가 더 부스팅 될 거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또 정의선 회장 개인적인 지분도 있잖아요 그 회사가. 뭐 지분 가지신 분들은 뭐 상장하면 네. 돈 버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 현대차 관련해서 뭐 관세 정책 그리고 향후 사업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권영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